예, 주불의 손자병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대법원 앞에서 네, 일일 계속 하고 계시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추워지는데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따 갈 때 제가 이거 황금약 하나 드릴 테니까 아, 네. 이거 비타민 섭취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여인형 있잖아요. 네, 네. 어제 갑자기 네. 태도를 바꿔가지고 증언 네. 거부하던 자가 윤석열이 계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또 윤석열을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돌변했다고 보세요? 선택적으로 증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전날인가 한번 또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모르는 놈 와서 아주 예인형 비하 발언을 한 것 같고. 꼭지가 돌았을까요? 네, 네. 아마 그런 걸 보면 돌았을 겁니다. 네. 예인형은 충안파로서 김용년하고 같이 윤석열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건 또 오히려 자기에게 좀 빠져나갈 구멍일 수가 있잖아요. 당신이 그때 계엄할 때 내가 반대하지 않았나는 투로 자기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뭐 선택적으로 하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도 보면은 뭐 계엄에 대해서 뭐 군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훈련한 적이 없다 하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 보면 실제 군인들이 야전에 나가서 훈련한 적은 없는데 통상 계엄은 군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무실 내에서 네.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인영은 작년 3월에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계엄에 대한 훈련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와서 지가 네. 살려고 뭐 무릎 꿇고 네. 비르니 어쩌니 뭐 그랬는데 저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자가 국회에서 그동안 했던 태도를 보면 그럼요. 김용현도 그랬잖아요. 김민석 의원한테 네. 대통령 당신이 그래서 못 되는 거라고 이렇게 까불고 네. 부승찬 의원하고 여인형 이렇게 주고받은 거 보면은 완전 눈빛이 너희들 이제 곧 다 죽었어 그런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렇죠. 저자 왜 저러지 했는데 그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저게 24년 10월 8일 국방위원회 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엄 한 2달 전이잖아요. 네. 그럼 준비 이제 다 끝나가지고 하고 있은 그때니까 네. 완전히 태도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 왜 고함 질러 임마. 예. 좀 있으면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예. 수거 대상인데, 수거 대상인데. 아주 딱 째려보는 예. 것들이 참 밑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네. 이미 그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사실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계엄을 진작에 예견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실제로 막 기자들이 뭐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또 움직임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좀 임박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언제 느끼셨어요? 저는 뭐 이미 김용현이가 지명됐을 때 바로 직감해서 바로 계엄을 최초로 경고했죠, 사실. 왜냐하면 그때 작년 8월 12일 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는 계엄하겠구나. 계엄하기 위해서 김용현을 장관으로 지명하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8월 15일 날 모 방송사 가서 계엄한다 할 것이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더니 그때 엄청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음모론자, 뭐 계담론자다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저 공격을 받았어요. 당내에서조차. 네, 그때가
최고위원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되려고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해갖고 소리 호통을 쳐서 그랬는데 그때 또 저런 계엄 주장 또 한다고 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주장을 했고, 근데 너무 공격이 심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방위에 제가 얘기해서 그때 김민석 총리님 그 당시 국방위원이었거든요. 부승찬 뭐 또 박선원 해서 서울의 팀을 만들어서 계엄을 막자 해서 예. 서울의 봄 사법도 만들고 뭐 가진 노력을 다 했었죠. 네. 안웅수님께서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여인형은 전두환보다 더 후한무치 피도 눈물도 없는 자입니다. 네. 그러셨는데 그 여인형 좀 보셨잖아요. 네, 네. 국방에서. 네. 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태도들이 너무 거만하고 그래서 제가 휴식 시간에 복도로 불러냈어요. 그 예비역 포스타 출신으로서 보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러내서 태도가 너무 그렇다 하면서 좀 훈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보지 말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 저 뒤에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태도가 너무 거만하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국민께 바라보고 겸손하게 해라라고 했더니 뭐 저한테 또 공손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그때 네. 대들지는 않았고요. 네네. 그 복도로 불려서 너무 예. 보기 안 좋아서 아무래도 예인영이가 64, 48기니까 저보다 한 8년 후배고 예. 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은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랬었는데 그때 이미 이 녀석들 김용년 자세도 그렇고 계엄하려고 많이 준비하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전 느꼈었거든요. 네. 다른 생각하지 마임 하면서 조인트를 좀 깔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설마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네. 계엄 얘기하셨을 때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 설마가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지켜보면서 저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설마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직위원하는 거 보면 네. 직위원 재판으로는 윤석열 풀려나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다행히 이제 이주관 부장판사가 내일 한덕수 구형 공판하고 네.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선고까지 나올 것 같은데 영향을 받겠지만 진작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당 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기로 했습니까? 이제 대통령 귀국하시면은 지금 물밑에서는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는 우리가 정부하고 실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너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이 크잖아요.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 풀어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처음에 만들려고 하다가 예. 좀 주춤했던 것들이 혹시 위헌 소지가 있을 확률이 있어서 그럼 또 저쪽에서 뭐 헌법재판소에 소원 제기하고 하다 보면 재판이 늘어지고 또 중간에 재판부가 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지고 하면은 사실 윤석열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걸 시간 끌기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말려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때 하려고 하다가 좀 보류가 됐는데 지금은 저대로 가다가는 윤석열 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뜻이 너무 강하고 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재판 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사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이 있으면 특판을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그거가 조금 그래도 사법부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죠.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하는 내란 재판이 보통 재판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은 아주 특별한 그런 건데 그래서 아주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론도 지금 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희대 탄핵은 저는 지금 일단 사법부 수사가 먼저 급선무라고 보고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다른 것보다도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서 법원 행정처가 내란의 밤에 회의를 열고 내란에 동조를 했던 정황들이 저는 그때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12월 3일 이전에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만이 되지. 12월 3일 넘어가면 통신기록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탄핵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저가 우리 3대 특검 예. 대응위원회에서 대법원 앞에 가서 조희대 수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 요 기자회견도 했고 이어서 내란 특검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내란 특검에 직접 가서 지금 내란의 주불이 안 꺼진 데가 손도 못 댄 데가 사법부다. 예. 조희대하고 법원 행정처 빨리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라라고 어저께 내란 특검에 가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내란 특검 어제 저 예. 장면이 이제 내란 특검에 가는 가신 장면이고요. 네, 같이 특위 가서 회담 끝나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조은석 특검은 만나보셨습니까? 조은석 특검은 좀 부담스러워서 안 나왔고 예. 박지영 특검보하고 검사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었고 거의 취지를 조은석 특검한테 그대로 보고를 하고 반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또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거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부에 대한 내란이거다. 왜냐하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계엄사법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 사실 내란 척결의 종착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법부가 그동안 독립적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를 어디서 내렸어요? 박정희가 지시했겠지만은 결국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동조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란이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금방 해서 그렇지 이게 장기화됐으면 모두가 그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가서 계엄 군사법원하고 협조해서 다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갖고 사실 일부는 저가 간이 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국회가 한계가 좀 있어요. 사실 사법부의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든가 거기에 수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란 특검이 해야 되는데 내란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받으라고 가서 계속 하는 것이고요. 또 사법부 개혁과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해산 관련되는 거는 우리 국민이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 거죠. 단지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지금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내란의 주불과 잔불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사법부는 주불에 손도 못 댔어요. 내란 예. 주불에. 입법부에서는 국민의힘 그 주불은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은 주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역할을 해서 그렇죠. 계속 입법부 잔불들 내란 잔불들에게 불을 이어서 주불로 만들려고 계속 획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내란 특검은 주불에 손도 못 대고 사법부 같은 경우에 김건희는 새로운 의혹이 계속 지금 막 드러나고 있고 일단 최혜병 특검은 다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네. 뭐 활동 기한 끝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특검법이 정한 시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이건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저께 거기 내란 특검 가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 종료일이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동안 그거 끝낼 수 있느냐 사법부 아직 손도 못 댔는데 대법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좀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예. 또 그런 건 한번 당에서도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정당으로 해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해산해야죠. 의견이 아니라. 해산시키고. 당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당의 우리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위원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당도 예. 마찬가지 위원정당으로 국민의힘은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위원정당이란 것은 위원적인 요소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를 비롯해서 내란에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런 혐의가 이제 유죄가 됐을 때는 내란 그 위원정당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단지 문제 제기만 한다고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위원정당으로 판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국민의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완결이 되고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하고 이렇게 현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대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요즘은 아니 열심히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의견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내고 있고 계속.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좀 그 당 내외에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시죠? 네, 많이 듣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뭐 1인 1표제 관련해 가지고도 내부에서 좀 의견이 좀 달랐다고 하고 중앙위도 연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1인 1표제는 시대 정신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1인 1표제에 대해서 그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단지 이번에 하는 절차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여론조사 형식으로 한 그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 형식으로 했던 그것에 86%가 동의는 했는데 투표율이 좀 16% 낮은 것과 그 당의 권리당원이나 당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대의원을 1대1 원래 한 20표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1대1로 하게 되면은 영남 지방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그가 좀 문제가 예. 생기죠. 왜냐하면 앞으로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주로 호남 쪽이나 이런 데가 되고 그 경북이나 이런 데 출신들은 되기 어렵지 않느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1인 1표로 가는 거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TF를 만들어서 역할을 좀 보완하자는 선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토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인 1표제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고 대표 시절에 얘기를 해서 원래 한 표당 60명 표를 행사했거든요. 대의원이. 예. 그러다가 중간 단계로 20표 이하로 만들었었고요. 이번에 1인 1표제로 가는데 아마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절차나 이런 속도에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그래서 일주일 더 중앙위를 연기했죠. 수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사회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네네. 거기 보면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1인 1표제가 맞는데 네. 그게 자꾸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것도 좀 논란을 만든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여론 수렴 과정이 공론화가 사실 덜 됐어요. 절차는 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정청래 대표가 공약 사항에도 있었고 저도 사실 최고위원 나설 때 당원 주권 시대 열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지역위원장들이 워크숍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토의에 많이 참석을 못했던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실제 당원 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요새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묻혀서 투표율도 저조했고 관심도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전체 수기가 아직 못 모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은 절차는 실제 절차에 맞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문제는 있었죠. 네.
당 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TV조선 뉴스를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9시가 돼서 한번 봐보자 하고 봤는데 톱 뉴스를 뭘 다뤘냐면요. 네. 안 보시죠? 잘 안 봅니다. 전 정어리 TV나 주로 보죠. TV조선 자주 안 보고요. 뭐 하나 하고 봤어요. 요즘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톱뉴스라고 하면 한덕수 재판, 여인영, 윤석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힘당이 뭐 이렇게 뭐 계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끼워넣은 게 민주당은 이걸로 시끄럽다. 이거를 맨 처음에다가 네. 호흡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도 어찌됐든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 순방 중인데 성과를 가리는 것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그쪽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부각해서 대통령 그렇죠. 순방 성과를 가리고 네. 민주당에 마치 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먹잇감을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 극우나 또는 보수 언론 매체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과 정부를 분열시키고 당정대를 분열시키려고 요맡한 것 갖고도 꼬투리를 많이 잡고 있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당이 빨리 좀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도 아무래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최고위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최고위원은 맥시멈이 12월 3일입니다. 그 기한이 있군요. 네, 네, 6개월 전에 그 지자체 선거 6개월 전에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최고위원을 하면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하니까 다른 후보보다 유리하지 않나 해서 페어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6개월 전 규정을 한 것 같아요. 12월 3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면 또 내란 1주년이고. 아, 그때가 딱 12월 3일이네요. 당이 너무 바쁠 때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시면은 이번 주 중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주 중에. 네네. 예. 귀국 해외 순방 중에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예. 최고위원으로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하고 또 지금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 척결을 위해서 국회에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국회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최고위원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최고위원은 또 말도 조심스럽고 입장을 하나 밝히면은 네. 그게 그냥 당의 개인 입장이 김병주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네. 당 지도부의 입장이 당 지도부의 되니까.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발언이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최고위원 타이틀 그만두고 떼면은 대극장 떼고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그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야성을 다시 찾아서 기대해 광장에서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예. 내란 척결을 위해서 뛰려고 합니다. 요새도 오케이. 사실 하도 안 돼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시위를 하긴 하지만은 최고위원이 아니었다면은 부담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최고위원으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최고위원을 빨리 그만두고 광장에서부터 국회에서부터 어디서나 자유롭게 국민과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말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해버리고. 예. 뭐 그렇게 하시고도 남죠. 지금 그러면은 김병주 최고위원님 말고 또 뭐 최고위원 가운데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지도부에 공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빨리 선거를 해야죠. 또 보궐선거를. 보고를 하나요? 네네. 그래서 보궐선거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위 선거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이제 대통령 오늘 튀르키예 네. 내일 모레 귀국하나요? 네네. 네. 귀국하면 이번 주 주 금요일이 후반쯤, 냈던 금요일쯤 예상하네요. 예.
다음 늦어도 주에는 다음 주 그러면 월요일 날은 그만둬야죠. 다음 주면 안채고 의원으로 오시는 거네. 되기 좋은 거 내야죠. 그래도 참 중요한 때 네. 정말 큰 일을 하셨고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아니었으면은 이거 내란 전국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을까 참 생각하면 네. 참 제가 대신해서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아이고, 말씀을 좀 아이고. 미리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출사표는 그러면 혹시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출사표는 뭐 지금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내란 척결도 아직 안 됐고 예산국회도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예산이 마무리되고 내란 척결도 어느 정도 이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고 조금 마무리가 되고 할까 예.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부터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다른 걸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그 김용현 변호인단들 보면은 참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마침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이건 변호가 아니라 조폭의 법정 폐악질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래요. 감치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네. 이자들이 가가지고 나 신원을 안 밝혀. 그래서 구치소가 그러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래요. 아니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자들인데 네. 뭐를 더 특정하고 말고 할 게 있냐. 네,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네. 않느냐. 네. 그런 지적을 하던데 당 차원에서 좀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법과 규정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실제 구치소에 잡혀오면 인적사항 아마 주민등록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안 되면은 못 받는 모양인데 사실 사진도 있고 사진으로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CCTV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과거에 아마 지금 CCTV가 발전하기 전 이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현실감 있게 바꿔야 되고 그것이 법의 좀 공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볼 게 네.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상민이가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겨우 5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왜 50만 원이냐? 그게 상한이에요. 네. 왜 그게 상한이냐? 이게 법이 1973년에 만들어졌어요. 아, 그런데 1973년이니까 지금 벌써 50년이 그렇죠.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선서를 거부한 놈이 없어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973년에 이게 5만 원이면 지금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네, 네.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나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못 때린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겠더라. 아, 네, 네. 그렇네요. 이런 것도 네, 법률적으로 좀- 저도 5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최소 그것 때문에 500만 원 될 거라 생각했는데. 500원 넘어야죠. 네. 근데 이제 과태료는 네.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시대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현실화가 됐는데 네.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네. 더군다나 이상민이는 판사 출신이면서 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지가 선서를 거부해요. 네. 이렇게 그런 던졌네. 완전 벅꾸라지의 형태를 예. 전형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면은 복구라지들 아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니, 세상에 감치를 내렸는데 거기 가가지고 난 누군지 말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나고 이런 것도 살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고 나서 풀려나서 또 유튜브 나가갖고 완전 법원을 욕하고, 예. 그거는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그 민감한 얘기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거 좀 여쭤볼 텐데요. 예. 일단 흡수 통일 여기에 대해서 그 흡수 통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일은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가치인데 네, 네. 그러면 흡수 통일이 아니다. 어떤 통일을 그러면은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흡수 통일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 국력 차이가 원체 나니까 흡수 통일에 대한 경기를 일으켜줘. 그러다 보면은 평화 시대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흡수 통일은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걸 잘 천명하신 것 같고요. 사실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먼저 대화로서 평화 물꼬를 터고 평화 시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왕래가 인적 왕래가 되고 경제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기가 쉬웠죠. 우리 화폐가 북한에도 쓰이고 북한 화폐가 쓰이고 공장이 자유롭게 하고 왕래가 자유롭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경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다 보면은 정치 통합은 그다음 자연스럽게 나중에 국민적 또 열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한 나라로 가자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처럼 뭐 어떻게 국력체 한꺼번에 이렇게 흡수돼서 통일하는 형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고 또 그 말만 들어도 경기를 내기 때문에 흡수 통일 안 한다. 먼저 이제 평화 시대부터 만들자. 먼저 말하고 그런 단계를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단계적 평화 통일론. 네.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예, 것하고 똑같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평화 체제 구축이 우선이다. 네. 서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평화 체계만 만들고 자유로운 왕래 또 경제 교류, 문화 교류가 왕래가 자유로워지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통일의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 서로 네. 연락도 뭐 주고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남북 관계 보면은 아무리 겉으로는 긴장 상태고 대결 국면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밑에서는 조금 접촉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병주 최고위원님 판단하시기로도 파악하시기로도 지금 정말 선이 다 끊어졌습니까? 네, 다 끊어졌죠. 그러면 안 되죠. 전에는 통신선은 하다못해 군사 통신선이라든가 통신선은 유지가 됐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오발을 해서 북한에 포탄이든 총알이 떨어질 수가 있고 북한이 또 무기 손질하다 잘못 떨어질 수 있으면 바로 통신선으로 우리 도발 아니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이 오발이다 하면은 대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성까지 없어지니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발적인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거 뭐야 하고 도발을 서로 쌍방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터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죠. 대북 학성기 방송 중지하고 학성기 철수하고 9.19 군사합의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흡수 통일 안 한다라고 천명도 하고요. 네. 이 서로 누군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만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핵이 발사가 됐는데 네. 이게 정말로 러시아가 쐈는지 어쨌는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응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죠.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을 피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게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만 갖고는 어렵고 그래서 트럼프도 지난번에 그래서 김정은하고 만나려고 하다 불발이 됐는데 지금 아마 미국도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국제적인 변수와도 관계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뭐 협상안이 돼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종전이 되면은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는 북한이 아실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동맹도 맺고 러시아의 무기도 수출하고 뭐 자신들의 필요한 석유나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
국제 관계와도 환경과 영향이 있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꽉 닫힌 북한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가장 막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게 한미 연합 훈련 좀 하지 마라.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 왜 그런가 그 지난번에 들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을 우리가 전개하면 북한은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 구동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그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연료도 없고.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한 번씩 하면은 죽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죽겠고 그래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확답은 안 했는데 혹시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런 상황에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상황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북한은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기간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한미 연합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훈련하다가 실제로 공격할 것 이런 거 걱정합니까? 네네, 북한은 걱정하죠. 그래서 본인들은 그 기간 동안 전쟁 훈련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북한 전 장병들이 갱도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건 또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대포곤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 몇 있을 정도를 두고 하는 걸까요? 그 완전한 최고 준전시 수준까지 체제로? 까지 훈련을 해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미 훈련 한다면 되게 경기를 느끼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계속 한미 훈련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야는 뭐 우리 미국하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혼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미 간에 사실 훈련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훈련을 안 하면은 한미 동맹 하에서 연합사가 있다 해도 잘 기능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거의 대화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축소하면은 또는 안 하면은 너들 대화로 나오겠다 확답이 있을 경우는 그 한수로는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지금 지도부시니까 입장을 또 네. 조심스럽게 그렇죠. 밝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뭔가 또 계속 막히는 것 같고 좀 묘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그런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어요. 90 넘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장기수들 비전향 장기수 네. 이걸 굳이 막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고령이 된 비전향 장기수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걸 이제 어차피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내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대적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납치된 분들이 또 있어요. 예. 또 6.25 때 포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우리 장기 보내고 그쪽으로부터 우리 국군 포로를 송환한다든가 가족을 해 오신다든가 이런 상대적인 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남북 관계는 상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네. 민주당 지도부라서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하셨는데 최고위원 타이틀 때면은 조금 더 개인 의견 한번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아이고 빨리 떼면 좋겠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네. 다음 주에 뵙고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